내 인생을 건 복수는 끝났습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들을 남김없이 파멸시켰고 내 왕국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복수의 끝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축배가 아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이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에 밀어넣은 그 왼수 같은 며느리가 이 기막힌 비극의 마지막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 저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서울의 밤이 내 발 아래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내가 저 도시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다는 사실이 마치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나는 이 도시의 밤을 움직이는 새로운 주인이었다. 내 앞에는 독사가 서 있었다. 한때 내 모든 것을 조종하려 했던 그 교활한 뱀은 이제 내 그림자 속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충실한 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한 달간 내 지시대로 최강민과 서유라가 뿌려놓은 모든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고 그들의 마지막 남은 돈줄마저 완벽하게 끊어놓았다.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최강민과 서유라는 이제 신용불량자 신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서울을 떠나 자취를 감췄습니다. 찾아내. 내 짧은 명령에 독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내가 마지막 확인 사살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했겠지. 알겠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처리할까요? 아니, 최강민은 상관없어. 그 인간은 내버려둬. 알아서 도박판을 전전하다 비참하게 죽어가겠지. 내가 찾는 건 서유라, 그 아이야. 독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와 나 사이에 새로 생긴 규칙이었다. 그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왜 서유라를 찾는 걸까? 증오? 복수심? 아니, 그런 감정들은 이미 그들의 파멸과 함께 제가 되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내 마음속에 남은 것은 그저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잔상이었다. 내 머릿속에서 그 아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나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살갑게 따르던 그 거짓된 미소, 내게 모든 것을 빼앗고 비웃던 그 잔인한 얼굴, 그리고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 처절한 얼굴까지, 그 모든 얼굴들이 겹쳐지며 내 심장의 가장 깊은 곳을 바늘처럼 찔러왔다. 왜 하필 그 아이였을까? 세상에 그토록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그 아이가 내 아들의 아내가 되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을까? 이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 내 평생의 감히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저 핏빛 비극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고. 며칠 후 독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서유라를 찾아냈다. 나의 왕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의 가장 후미지고 냄새나는 달동네. 그곳의 허름한 단칸방에서 그녀는 술과 약에 취해 유령처럼 살고 있었다. 독사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보석처럼 빛나던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고 명품으로 치장했던 몸은 더러운 잠옷 차림으로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남자, 그리고 살아갈 이유까지. 독사는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처리할까요? 나는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증오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저 거대한 운명 앞에 선 인간의 숙연함 같은 것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아니, 그 여자는 내가 직접까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내 옷장에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을 골라 입었다. 화려한 여왕의 가면을 벗고 나는 다시 오수키라는 한 명의 여자로 돌아갔다. 이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으러 갈 시간이었다. 그녀의 잿더미 속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서유라가 사는 달동네는 가파른 언덕 꼭대기에 있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계단을 오르며 나는 이곳이 한때 내가 살았던 세상과 얼마나 다른 곳인지 실감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빌라들, 골목마다 스며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막다른 인생의 냄새. 이곳은 희망이 증발해버린 도시의 섬이었다. 독사가 알려준 낡은 빌라의 302호. 녹슨 철문 앞에는 빈 소주병 몇 개가 뒹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대신 독사가 건네준 맞는 키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소리 없이 안으로 들어서자 역한 술 냄새와 곰팡내가 코를 찔렀다. 방 안은 처참했다.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작은 방. 발 디딜 틈 없이 널린 옷가지와 배달 음식 용기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한가운데 서유라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맡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짙은 화장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술과 약 그리고 절망에 절어 푸석푸석해진 맨 얼굴.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27살이라는 그녀의 나이가 보였다. 어쩌면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꼭 저런 모습이었을까.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이마를 어지럽게 덮고 있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내 손끝에 그녀의 왼쪽 눈썹 바로 위에 있는 작은 흉터가 느껴졌다. 아주 오래되어 희미해진 하지만 분명한 흉터.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이 멈췄다. 시간이 얼어붙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눈앞에 수십 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던 나의 어린 딸. 낡은 장롱 위에 올라가겠다며 까치발을 들다가 그만 미끄러져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말았다. 왼쪽 눈썹 위가 찢어져 피가 철철 흘렀다. 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미친 듯이 울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나는 내 부주의 때문에 아이의 예쁜 얼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다는 죄책감에 며칠 밤낮을 울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그 아이를 잃었다. 시장에서 인파에 휩쓸려 아주 잠시 놓쳤던 그 작은 손. 그날 이후로 나는 내 딸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내 인생은 그날 반쯤 죽어버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유라의 얼굴을 다시 만졌다. 그 흉터, 내가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죄책감의 낙인. 그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우연일 뿐이야. 세상에 비슷한 흉터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나는 스스로를 미친 듯이 부정했다.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거부할 수 없는 진실이 지옥의 아가리처럼 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누구세요? 그때 서유라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술기운에 취해 눈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묻고 싶었던, 그러나 차마 물을 수 없었던 질문을 던졌다. 너 혹시 목에 목걸이 같은 건 없니? 아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유라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감쌌다. 그녀의 더러운 잠옷 블라우스 사이로 낡고 색이 바랜 은색 목걸이 줄이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손을 뻗어 그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곳에는 반으로 쪼개진 하트 모양의 펜던트 한쪽이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목에 걸려있던 펜던트가 뜨겁게 반응했다. 내 품속 5단에 수십 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간직해왔던 나머지 반쪽 하트 펜던트, 내가 잃어버린 딸과 나눠 가졌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증표, 2개의 펜던트가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서유라의 눈이 그제야 나를 제대로 인식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동자에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떠올랐다. 당신 오숙해? 나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나는 그저 하염없이 내 손에 들린 2개의 펜던트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펜던트 위로 떨어졌다. 뜨거운 눈물이 아니었다. 내 남은 인생을 통째로 얼려버릴 듯한 차갑고도 시린 눈물이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저 아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파멸시킨 저 악녀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나의 딸이었다. 시간이 부서졌다. 공간이 녹아내렸다. 내 세상은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내 손에 들린 2개의 펜던트 조각. 그것은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조롱이자 신의 가장 잔인한 악의가 담긴 증거물이었다.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서유라, 아니 나의 딸 수연이. 내가 지어줬던 그 이름 박수연. 그 아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내게 손에 잡히는 것들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빈 술병, 더러운 옷가지, 배달 음식물 쓰레기. 그것들은 힘없이 내 몸에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아무것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가 없었다. 왜 또 왔어? 내가 이 꼴이 된 걸 보고 즐거워? 더 비참하게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이 악마 같은 여자, 차라리 날 죽여. 여기서 그냥 날 죽이라고. 그 아이의 눈에는 오직 증오와 경멸만이 가득했다. 어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원수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내가 뱉은 저주가, 내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이 어떻게 그 아이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 그 눈빛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내 엄마다라는 말이 차마 목구멍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상황에서 구원이 아니라 더 끔찍한 저주가 될 터였다. 어미가 딸의 인생을 제 손으로 파멸시켰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인가. 나는 비틀거리며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다. 내 등 뒤로 아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계단을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주저앉았다. 세상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내 딸의 울음소리만이 내 뇌 속을 가득 채웠다. 나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 복수의 대상이 내 딸이었음을 알게 된 순간 그 달콤함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맹독이 되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웃었다. 미친 사람처럼 웃고 또 웃었다. 웃음 사이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이룬 모든 것, 내가 되찾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이 거대한 성공은
결국 내 딸의 인생과 맞바꾼 것이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내 딸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그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보며 박수를 쳤던 천하의 미친 어미였다. 밤새도록 나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잿빛으로 변해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복수의 여왕? 밤의 지배자? 모든 것이 헛된 이름이었다. 나는 그저 내 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제 손으로 상처 입힌 어리석고 가련한 어미일 뿐이었다. 죽고 싶었다. 이 모든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저 지옥 속에 홀로 남겨진 내 딸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 딸을 꺼내야만 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남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해가 뜰 무렵 나는 결심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속죄다.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서라도 내 딸의 망가진 삶을 되돌려 놓을 것이다. 그 아이가 나를 평생 원수로 알고 증오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그 아이가 다시 웃을 수만 있다면, 다시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아이의 발치에서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독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가웠다. 처리하고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새로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모든 비극의 또 다른 원흉. 나는 이를 악물고 내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명령을 내렸다. 내 목소리에는 더 이상 복수자의 냉소가 아닌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서유라, 아니 박수연. 그 아이는 이제 내 복수의 대상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부터 내 모든 돈과 당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 의사, 상담사, 경호원 필요한 건 뭐든지 구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이를 살려내. 저 지옥에서 내 딸을 구해내란 말이다. 내 명령이 떨어진 순간 독사의 조직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잠든 내 딸을 그 지옥 같은 단칸방에서 빼내왔다. 그리고는 강원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세상과 완벽하게 격리된 최고급 요양시설의 VIP 병실에 조용히 안치시켰다. 그곳은 한때 VVIP들이 비밀리에 요양을 하던 곳으로 이제는 오직 내 딸 수연만을 위한 비단 감옥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 국내 최고의 내과 의사,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사, 그리고 영양사를 불러 모았다.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약, 최고의 치료. 나는 망가진 내 딸의 몸과 마음을 돈의 힘으로라도 되돌려 놓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이 처절한 속죄는 그 아이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끔찍한 고문일 뿐이었다. 정신을 차린 수연은 자신이 낯선 곳에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양사가 차려온 산의 진미를 집어 던졌고 상담사의 따뜻한 위로에 침을 뱉었으며 자신을 진찰하려는 의사의 손길을 뿌리치며 핥히고 물어뜯었다.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오숙히 그 여자가 시킨 짓이지. 날 여기에 가둬놓고 말려 죽이려는 거지. 이 악마 같은 년. 그녀의 입에서는 나를 향한 저주와 욕설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통유리 너머로 하얀 환자복을 입고 발악하는 내 딸의 모습을 매일같이 지켜보아야만 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다. 다가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끌어안고 함께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지금 내가 나서는 것은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의사는 내게 말했다. 몸에 쌓인 알코올과 약물을 빼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입니다. 환자분은 삶에 대한 모든 의지를 놓아버렸습니다.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어떤 명의도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렸다. 내가 휘두른 복수의 칼날이 내 딸의 삶에 대한 의지마저 베어버린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매일 지켜보며 내 죄의 무게를 곱씹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것밖에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곳에 나타났다. 내 아들 진우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여자는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는 수연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설마 저 여자한테 동정심이라도 느끼시는 겁니까?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내고 어머니 인생을 망가뜨린 저 악녀를요? 어머니답지 않으십니다. 당장 저 여자를 길거리에 내쫓으세요. 그게 마땅한 벌입니다. 나는 차마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가 파멸시킨 저 여자가 사실은 내 여동생이라고.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게는 빚이 있다. 그러니 더 이상 상관하지 마라. 내 차가운 대답에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가 곧 알겠다며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주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수연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다. 음식을 모두 거부하고 밤새도록 악을 쓰며 자해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당황했다.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환자가 왜 갑자기 다시 최악의 상태로 돌아갔는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독사에게 병실의 모든 CCTV 기록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독사가 보내온 영상 파일 하나를 열어본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영상 속에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진우가 몰래 수연의 병실을 찾아간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든 수연의 귓가에 악마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다. 가엾어라, 서유라. 아니, 박수연. 아직도 저 여자가 널 구원해줄 구세주처럼 보여? 착각하지 마. 저 여자는 지금 널 완벽하게 통제하고 망가뜨리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거야. 넌 평생 여기서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잔인한 거짓말을 내뱉었다. 내 진짜 엄마, 널 낳아준 그 여자 평생 너 같은 건 찾지도 않았대. 너 같은 건 짐 덩어리일 뿐이라고, 버린 자식이라고 했대. 그 얘기를 내가 오수키 여사한테 직접 들었어. 영상을 보던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아니, 아니야. 진우, 내 아들 내가 어떻게...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진우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서유라가 내 딸,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비극을 알고도 방관했다. 아니, 방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역시 이 비극의 공모자이자 내 등 뒤에 숨어있던 가장 차갑고 잔인한 배신자였던 것이다. 나는 스크린 속에서 동생의 귀에 저주의 말을 속삭이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내 인생을 건 복수는 결국 내 자식들의 손에 의해 완성된 한편의 끔찍한 비극이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부서졌다. 그와 동시에 그 어떤 불길보다 뜨겁고 그 어떤 얼음보다 차가운 무언가가 다시 태어났다. 그것은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내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서늘하고도 신성한 분노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내 왕국의 심장,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회사의 회장실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 아들 김진우를 소환했다. 어머니의 위독이라는 거짓 정가를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회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후계자가 감추지 못하는 기대감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 안색을 살피는 척하며 내 자리, 저 회장 의자를 탐욕스럽게 훑어보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갑자기 위독하시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그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회장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의 전원을 켰다.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화면에는 요양시설 병실의 CCTV 영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서 진우 자신이 잠든 동생의 귓가에 저주의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진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지만 그의 머리는 그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게 왜 여기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내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내가 내게 물었어야 했다. 왜 그랬니? 라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구나. 나는 내 눈 속에서 이미 답을 보았으니. 아닙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저는 그저 저 여자가 어머니를 또 속일까봐. 그 입 다물어라. 내 단호한 한마디에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의조렸다. 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서유라가 내 아버지의 성을 따른 내 배다른 동생이라는 것도, 최강민이 그 아이를 이용해 내게 접근하리라는 것도, 너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저 방관했어. 아니, 즐겼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파멸하는 연극을 가장 가까운 특등석에서. 이 모든 비극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오롯이 내 차지가 될 것이라 믿으며. 진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알고 있었으면 어쩔 겁니까? 결국 그 핏줄이 문제였던 거요. 아버지가 밖에서 나아온 저 더러운 계집애도, 그리고 평생 그 계집애만 그리워하며 나를 뒷전으로 여겼던 어머니도,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내 것이었어야 했어. 그의 절규를 듣는 순간 나는 내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서류 몇 장을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던졌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여전히 나 오수키다. 그리고 내가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빼돌린 모든 비자금 내역, 여기 전부 다 있다. 나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연결했다. 지금 당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안건은 대표이사 김진우 해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입니다. 진우의 눈이 절망으로 물들었다. 그가 평생을 갈망했던 왕국이 그의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내게 다가오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아,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모든 부동산과 계좌는 방금 이 시간부로 전부 동결되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도 이 회사의 사장도 아닌 그저 빈털터리 범죄자일 뿐이야. 어머니, 어머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내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내 손으로 널 직접 처단하지 않는 것. 그러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모든 것을 잃은 진우의 눈에 마침내 순수한 광기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마치 평생의 원수를 보듯 노려보며 독을 품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당신과 그 계집애 둘 다 내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니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는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회장실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낳고 내가 길러낸 괴물의 민낯이었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내 왕국의 새로운 칼, 독사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김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딸을 지켜.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김진우가 내뱉은 저주는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자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놓아버린 채 진짜 괴물이 되어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남은 돈을 끌어모아 더럽고 음습한 세계의 하이에나들을 고용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내 딸 수연을 납치해 나를 협박하고 이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것이었다. 독사의 보고는 실시간으로 들어왔다. 진우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요양시설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는 것,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려 시도했다는 것, 심지어 내부 직원 몇몇을 매수하려 했다는 것까지. 나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이었지만 어설펐다. 내 왕국과 독사의 조직력 앞에서 그의 발악은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상대는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내 아들이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나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수연이었다. 나는 독사에게 수연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극도의 불안 상태에 놓인 수연에게 또 한 번의 강제적인 환경 변화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덫인 줄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상황. 나는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술래잡기를 끝내야겠다고. 내가 직접 미끼가 되기로. 나는 의도적으로 독사의 경호 인력을 줄이고 요양시설의 보안 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그리고 진우에게 익명의 정보원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 오수키가 매주 수요일 밤 단독으로 딸을 만나러 온다. 그것은 진우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에게는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니까. 약속된 수요일 밤 요양시설로 향하는 내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다. 독사는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저놈들이겠지. 내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어미는 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법이니까. 요양시설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공기 중에 섞인 미세한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놈들이 와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려 혼자서 수연의 병실이 있는 건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내 모든 움직임은 진우가 설치해 놓은 감시망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을 터였다. 수연의 병실 문을 열었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며칠간의 안정 치료 덕분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인지 그 핏기 없던 얼굴이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나는 그 아이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이나 잠든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내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얼굴, 내가 제 손으로 망가뜨린 얼굴. 수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입에서 나온 첫 번째 고백이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나 자신에게 하는 속죄의 말. 바로 그때였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몇몇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김진우. 그의 눈은 복수심과 탐욕 그리고 약물에 취한 듯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드디어 잡았네, 오수키. 그리고 내 불쌍한 동생까지. 진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사내들이 내 양팔을 붙잡았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이제 게임은 끝났어, 어머니. 이 계집애를 내놓기 싫으면 당장 내 모든 걸 원상복귀시켜. 회사, 돈, 그리고 내 이름까지. 내가 원하는 게 정말 그것뿐이더냐? 내 차가운 질문에 진우는 잠시 당황한 듯 했다. 그는 겁에 질려 애원하는 내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경멸과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그럼 내가 뭘 더 원하겠어? 너는 한 번도 진심으로 내 아들이었던 적이 없었구나. 너는 그저 내 돈의 아들이었을 뿐. 내 마지막 말에 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사내들에게 고갯짓했다. 저 여자 끌고 가. 그리고 저녀는 진우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수연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병실의 모든 창문이 동시에 깨지며 섬광탄이 터졌다.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눈을 뜰 수 없는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우가 고용한 어설픈 해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혼란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난 검은 그림자들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독사의 팀이었다. 연기와 섬광 속에서 오직 나와 진우만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내가 말했지. 너와 나의 스케일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나는 나를 붙잡고 있던 사내의 팔을 가볍게 뿌리치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내 아들, 내 마지막 원수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이 모든 건 널 이 지옥의 무대 한가운데 세우기 위한 내가 준비한 마지막 만찬이었다. 침대 위 소란 속에서도 깨지 않고 잠들어 있는 수연. 나는 그 아이에게 미리 수면제를 투여해 두었다. 이 추악한 광경을 내 딸에게만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내 작은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그는 맥없이 내게 끌려왔다. 나는 그의 귓가에 내 평생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한때나마 존재했던 어미의 사랑을 담아 마지막 자장가를 속삭여 주었다. 잘 가거라, 내 아들아. 다음 생에서는 부디 돈보다 어미를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나렴. 그날 밤 이후 김진우라는 이름은 세상에서 지워졌다. 나는 그를 경찰에 넘기지 않았다. 법의 심판은 그에게 너무나 관대한 처사였다. 나는 독사를 시켜 그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배임의 증거를 검찰이 아닌 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사교계와 금융계의 가장 깊숙한 곳에 흘려보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신용을 담보하지 못했고 그의 얼굴은 배신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돈도 명예도 이름도 잃은 채 그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유령이 되어
어딘가를 떠돌 것이다. 그것이 내가 내 아들에게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형벌이었다. 첫 번째 전쟁은 끝났다. 이제 내게는 더 중요하고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나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세우며 내 딸 수연의 곁을 지켰다. 수면제 기운이 가시고 아이가 서서히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뜨자마자 나를 보고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불타는 증오가 아니었다. 지난밤의 그 끔찍한 소란과 그럼에도 자신을 해치지 않고 곁을 지키고 있는 내 모습에 그녀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슬했다. 끝났어. 다 끝났다. 이제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내 말에 그녀는 오히려 경계심을 날카롭게 세웠다. 끝나? 당신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뭐가 끝났다는 거야? 당신은 대체 정체가 뭐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 그녀의 절규는 당연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내가 뱉는 모든 진실은 그녀에게는 또 다른 기만과 상처로 느껴질 터였다. 나는 그저 그녀가 쏟아내는 모든 원망과 저주를 묵묵히 받아낼 뿐이었다. 그것이 내가 치러야 할 속죄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독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내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수연의 침대 옆 테이블에 서류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나와 수연의 유전자를 대조한 DNA 감식 결과 보고서였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9%. 그 차가운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두 번째는 22년 전 내가 경찰에 제출했던 실종 아동 신고서 사본이었다. 거기에는 박수연 5세, 왼쪽 눈썹 위 흉터, 하트 모양 은목걸이 착용이라는 내 피눈물이 담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세 번째는 수연이 자라났던 보육원의 낡은 기록 카드였다. 거기에는 발견 당시 신원불명, 5세 추정, 이름은 서유라로 임시 명명함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사는 2개의 하트 펜던트 조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들은 하나의 완전한 하트 모양으로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다. 수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서류와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눈동자 안에서 지난 27년간 그녀를 지탱해왔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자격으로? 마침내 수연의 시선이 마지막 서류, 실종 아동 신고서에 머물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거기 적힌 박수연이라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쓸었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방 안에는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내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나 증오 혹은 혼란이 아니었다.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진 텅 빈 얼굴. 마치 영혼이라도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녀는 허공을 향해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힘없이 물었다. 그 목소리는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질문이었다. 그럼 내 인생은 뭐였던 거야? 내 인생은 뭐였던 거야? 그 텅 빈 질문은 메아리가 되어 내 남은 생의 전부를 떠돌 것만 같았다. 수연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긴 잠에 빠져들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감당할 수 없는 진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그녀의 영혼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이다. 나는 그 후로 몇 달을 잠든 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렀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쓸고 그녀의 손을 잡고 내가 기억하는 모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다. 마치 이 지옥 같은 세상으로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다는 듯이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었다. 나는 그동안 내 제국을 정리했다. 밤의 세계를 지배하려던 나의 검은 야망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다. 나는 독사에게 막대한 보상을 주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청산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아 칼이 되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게는 더 이상 배워야 할 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내 전 재산을 털어 수연재단이라는 이름의 작은 공익재단을 만들었다. 세상 모든 미혼모와 부모에게서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었다. 그것은 나의 속죄이자 내 딸의 이름으로 세상에 남기는 나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처럼 내 딸이 눈을 떴다. 그녀는 더 이상 나를 향해 소리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의사는 이것이 거대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곳, 나의 첫 남편과 함께 살았던 낡은 시골집으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우리가 함께 심었던 커다란 감나무와 내 딸이 어릴 적 그네를 타던 낡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우리의 시간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흘러갔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를 위해 밥을 짓고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고 그녀와 함께 마당을 산책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엄마라는 사실조차 상기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름 모를 한 중년의 여인이 마음이 아픈 한 젊은 여인을 돌보는 것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후였다. 우리는 노을이 붉게 물든 감나무 아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잘 익은 홍시 하나를 깎아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고 한참이나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걸었다. 달다. 나는 그 한마디에 숨을 멈췄다. 이 감 참 달아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다. 텅 비어 있던 그녀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작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용서도 사랑도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한 인간이 느끼는 순수한 감각의 표현일 뿐이었다. 하지만 내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차가운 눈물이 아니었다.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아주 조금 녹여주는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래, 참 달지. 그날 이후로도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고 나는 그녀에게 수연아라고 부르지 못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두 사람으로 함께 살아갔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 무엇도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영원히 남았다. 나는 내 딸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것이 나의 길고 긴 복수극의 결말이었다. 화려한 왕관도 승리의 축배도 없었다. 그저 붉게 익은 홍시의 서글픈 단맛과
내 딸의 얼굴에 남은 낯익은 흉터와 그리고 내가 평생을 불러야 할 세상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그 이름만이 남았을 뿐이다. 내 딸 박수연, 그리고 서유라.